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21만 4천 건인데 반해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결혼 건수의 반인 50%가 이혼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에 나온 몇 가지 연구 결과와 여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태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싸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서양과 동양의 관점 차이를 구분해 본 겁니다.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사람은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동양 사람들은 부족한 것,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진학에서 볼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대학에 가지 않고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데 반해서요.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은 73%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40% 내외입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세상은 바꿀 수 없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법과 제도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요가와 명상 같은 수행법이 발달했죠. 사회에서 어떤 중범죄가 발생하면 서양에서는 법과 제도,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범죄를 일으킨 개인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털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관심을 가져요. 저는 동양과 서양의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냐?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 같은 문제로 싸우면서도 언젠간 상대가 바뀔 거라는 기대로 참으면서 살죠. 여러분은 서양과 동양의 관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사람의 재능과 성격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갖은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데, 자신이 바뀌길 원하지 않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뀐다? 절대 안 바뀌죠. 여기서 잠깐 너는 코치라면서 코치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의 역할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바꾸진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그 사람의 강점, 재능,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하는 코칭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결혼 얘기로 돌아와서 부부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교수가 42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남긴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의 부부싸움은 반복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즉 부부들은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 싸운다는 말이다. 언젠가는 배우자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전혀 없다면 어느 누가 힘들게 싸우겠는가? 왜 부부들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거친 요구에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바뀌지 않는 성격적 특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성격, 외모, 자라온 환경, 경제력, 결혼에 대한 태도, 과거의 연애의 경험, 그리고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결혼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 실직, 질병, 외도, 임신, 갖가지 중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요인들 중에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학계에서 지금껏 1163번이나 인용되었을 만큼 결혼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약혼 중이던 300쌍의 커플을 무려 45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주 요인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격적 특질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충동 절제력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높은 신경증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팁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애초에 잘 골라야 합니다.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성격은 바꿀 수 없죠.
남자라면 신경증 있는 여자를, 여자라면 신경증이 있거나 충동 절제력이 낮은 남자를 주의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을 가진 상대를 잘 찾아야겠죠. 성격은 결혼 전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성격만 보고 결혼 상대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성격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두실 거라고 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두 번째 팁은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자주 싸우게 되는 연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분노할 만큼의 정신 상태로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쌓이죠. 작은 불만이 쌓이고 부정적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고 가슴에 자리 잡은 나쁜 감정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결정하고 그걸 또 나쁘게 해석하고 안 좋은 감정은 그런 먹이들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죠. 이것이 통로입니다. 이걸 표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통로에 들어가면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또 이게 원인이 돼서 다음 상태로 이어집니다. 내가 통로에 들어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한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통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와의 기념일이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한테 작은 불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를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기념일날 아내가 또 준비가 늦어서 원래 출발하기로 했던 시간에서 40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첫 번째 불만이 생겼죠. 중요한 날이어서 그랬는지 왜 맨날 이렇게 늦을까? 그런 답답한 감정이 가슴을 막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는데요. 제 시간에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막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짜증이 났죠. 배도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더 예민해지고 어쨌든 식당에 도착해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면서도 저희 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짜증도 좀 냈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도 그거에 기분이 나빠서 또 말을 안 하고 이제 음식이 나와서 먹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그 음식을 먹다가 입고 온 하얀색 옷에 그 음식을 흘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 날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분명히 이 다음 단계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뻔한 거죠. 통로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로 입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해소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딱 좋아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죠. 어떤 안 좋은 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딱 좋아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뭐뭐이니까를 이어 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준비가 늦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딱 좋아. 왜냐하면 책 읽을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또는 핸드폰에 쌓아둔 메모를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책을 읽거나 메모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빠져서 아내가 더 늦게 준비해 주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딱 좋아 말고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만입니다. 하지만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반대로 만족스러운 면을 탐색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차 더럽게 막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에는 더 좋겠네. 살 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겠죠. 통로에 들어갔다는 알아차림이 있었을 때 그 통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좋아와 하지만을 이용해서 입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내가 음식을 하얀색 옷에 흘리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통로 입구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미 통로 중간까지 가버렸을 때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부정적 감정이 이미 커져버렸기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까지 차 있었던 저는 통로에 완전히 갇혔구나 라는 자각을 하자마자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보기는 이렇게 좀 흘려야 매력이지. 그러면서 웃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흘린 것에 짜증을 냈다면 당연히 여기 통로 더 깊숙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감정이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도 나조차도 그리고 이 세상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단숨에 이동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통로에선 긍정적인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날 저희는 진짜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자와 싸웠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나도 자존심 때문에 풀기 싫습니다. 그때 그냥 방문을 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상대가 들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말. 이것이 통로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결혼하기 전이라면 성격을 중요하게 보자. 왜냐?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바로 이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높은 신경증이 있는 남자와 여자, 충동 절제력이 낮은 남자를 주의하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팁, 결혼을 한 후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적인 통로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빠져나오자. 가장 쉬운 방법은 딱 좋아와 하지만으로 입구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이미 통로 깊숙이 들어왔다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이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단숨에 깨버리자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을 몇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저처럼 결혼하고 따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나 일 때문에 따로 독립해서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정도 찾아뵈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같아요. 1년이면 4번이죠. 저희 부모님이 올해 70세신데요. 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1년에 4번씩 부모님을 뵈면 한 80번 정도 부모님을 더 뵐 수 있습니다. 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을 볼 수 있는 횟수가 80번밖에 안 남았다고? 일단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온전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아니죠.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대화하는 시간은 더 적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부모님을 뵈면 그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 곱하기 2시간 160시간이죠. 이거를 일로 환산해 볼까요? 160시간 나누기 24시간. 그러면 한 7일이 조금 안 나오죠. 부모님과 앞으로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7일도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이 시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사시거든요. 오늘 할 일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 모두 스탑하고 부모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 부모님과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 아마 딸들은 더 잘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한다거나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부모님을 한번 만나러 갈 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2시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2시간 중에 눈을 마주치는 시간 아마 한 2분 될까요? 2분으로 계산하면 2분 곱하기 80번 160분이죠. 3시간이 채 안 됩니다.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 스킨십 거의 하지 않지만 한 30초라고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30초 곱하기 80 2400초죠.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부모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 3시간도 남지 않았고요. 부모님과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았습니다. 잘 못하지만 오늘 부모님을 만나면 눈도 더 마주치고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모님을 몇 번 더 만날 수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지, 부모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 부모님과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계산을 해보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궁금합니다. 존 고든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동료, 누구든 될 수 있는데 K의 경우는 그게 부모님이었던 거죠. 에너지 버스에 뱀파이어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탑승했다면 과감하게 내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코칭했던 고객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8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이걸 멘탈의 8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고객은 이 중에서 환경 기둥을 단단하게 만든 케이스예요.
이 고객을 K라고 하겠습니다. K는 20대 후반 남자였고요. 중소기업에서 3년차 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K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저를 만났을 때 K의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중간이 여기면 나는 항상 여기였다. 모든 면에서 그랬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중간을 돌파하지를 못했다. 뭔가 막혀있는 기분이고 답답하고 언제부턴가 이게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대요. 이런 마음이 생긴 원인을 찾아야 하잖아요. 8가지 기둥 중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결과 K는 믿음, 감정, 환경 이 3가지 기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문제는 확실해 보였어요. 부모님이 문제였습니다. 우선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날이 많았고요. 어머님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인데 주사가 또 있으셔서 술 드시고 들어오면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날이 많은 거죠. K에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확인했는데 밤늦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불안하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 긴장된다. 또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고 술 마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했을 때 그 목적의 절반은 돈을 보내달라는 것. 어머니가 집에서 큰 소리로 짜증내고 화냈던 것,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트라우마를 만든 거예요.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부모님과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K는 자신의 부모님을 참 별로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참 별로인 사람들인데 이 별로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가족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방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K에게 내린 처방은 독립이었습니다. 따로 살아라. 그리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물론 독립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라도 나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K는 출퇴근 거리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30년을 살았던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왜 무리해서라도 떨어져 나오라고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무언가를 돌파해내려면 K의 표현대로라면 여기 중간을 뚫어내고 위로 치고 나가려면 신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이 에너지는 소모돼요.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겠죠. 돌파에 실패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빼앗겨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K의 경우는 사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원인인 겁니다. 존 고든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동료, 누구든 될 수 있는데 K의 경우는 그게 부모님이었던 거죠. 에너지 버스에 뱀파이어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탑승했다면 과감하게 내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K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부모님한테 나가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 나오라고 말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입되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말투, 각종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한 겁니다. K는 독립하면서 월에 70만 원을 더 쓰게 됐어요. K의 월급을 생각하면 부담되는 액수긴 합니다. 이제 독립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K는 자기 인생에서 월 7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을까요? 얼마 전에 K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의 억제기였다. 내가 항상 여기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건 에너지 부족. 그 중에서도 이 정신 에너지 부족이었고 이 에너지를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가정 환경이었다. 그렇다고 K가 뭘 엄청난 걸 이뤘냐? 그건 아닙니다. 6개월은 뭘 이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K는 자기의 삶이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예전과 같은 감정은 아니래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예전에 하다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떨어져 사니까 부모님한테 애틋한 감정이 생기더래요. 자기가 보기엔 부모님도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만나면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멘탈을 8가지 기둥으로 나눠서 보고 있지만 각각의 기둥은 다른 기둥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가 좋아져도 다른 기둥이 강화됩니다. 처음에 K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였다고 했죠. 믿음, 감정, 환경. 환경이 좋아지니까 감정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니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제가 예상하진 못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이 됐죠.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동료,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뱀파이어들은요, 내가 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들의 존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K의 경우처럼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뱀파이어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글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현명한 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2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